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다음 날, 선희의 집에 하수로가 막혀버린다. 승민은 품팔이로서 대감집의 일을 받아 선의 집에 찾아가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마주치며 조금씩 승민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선희의 알 수 없는 익숙함과 기시감이 승민에게서 들었다. 그 알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승민을 주시하게 만들고 꽃분이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과연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세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에 잠깐 집에 들른 승민은 동생 복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꼭 풀빵 사다 줄게. 진짜지? 그래, 진짜. 복희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꼭꼭 끌어안았던 작은 인형을 다시 안았다. 그 인형은 누더기가 다 되었지만 복희는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방 한켠 어머니는 숨소리가 거칠었다. 밤새 끓인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기침만 하셨다. 승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무리해서라도 오늘은 꼭 약재를 사야 한다. 승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을 뗐다. 당장 하루 품삯으로는 약재를 사지 못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에서 일당을 미리 당겨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 대감집에서는 나름대로 평판이 좋았다. 그 댁의 아씨와는 작은 마찰이 몇 번 있었으나 묵묵히 일하는 모습과 꽃분이의 칭찬에 다들 좋게 보고 있었다. 승민은 꽃분이를 생각하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참 고마운 여자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착하고도 고마운 여자다. 늘 승민을 챙겨주고 가족들을 챙겼다. 승민은 그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 은혜를 모두 갚아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한편 꽃분이는 이따금 아무 말 없이 승민네 집으로 찾아왔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끓인 죽이에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 됐어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꽃분이는 부엌에 들어가 손수 물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드렸다. 복희에게는 고구마 하나를 쥐어주며 오라버니한테 비밀이다 하고 웃어 보였다. 꽃분이는 매번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정성들을 승민 가족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승민은 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외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점이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좋았다. 다른 사내들처럼 가볍지 않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었다. 승민과 결혼하고 초야를 치를 생각을 하자 꽃분이는 얼굴을 붉혔다. 아이 참, 나도 주책이야. 화끈 달아오른 꽃분이는 짐을 챙겨 빠르게 이 대감댁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승민은 이 대감집의 행랑아범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복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그렇다고 일하지도 않은 것을 품삯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행랑아범이 난감한 표정으로 승민을 바라봤다.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꽤 보기 좋고 신뢰감이 드는 것은 맞으나 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선금을 선뜻 내주기는 어려웠다. 그가 난감해하는 것을 보며 승민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행랑아범은 승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마님께 한번 여쭈어는 보겠네. 허나 너무 기대는 말게. 감사합니다. 승민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기대는 말라 했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반드시 약재를 사서 편찮으신 어머니께 탕약을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승민이 몸을 돌리는 그때였다. 어머니께 여쭈어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한 여성의 목소리. 그의 행랑아범이 당황하며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아씨, 그러니까 그게. 행랑아범은 선혜에게 승민의 딱한 사정을 말했다.
선혜는 승민의 사정을 듣고는 시선을 승민에게로 돌렸다. 내 놈은 낯짝이 참으로 두껍구나. 승민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를 보며 선혜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만 치면서 잘도 품삯을 당겨달라는 말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씨,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은 연신 허리를 조아려 거듭 부탁했다. 선혜는 그제서야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매번 담담하고 태연한 모습 일색이던 것이 이제 조금 조급해하는 듯해 보였다. 그래. 하인이라면 저게 당연한 거지. 드디어 하인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는 그를 보자 선혜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였다. 그녀는 허리를 크게 숙인 승민을 향해 낮게 말했다. 내 사정이 딱하긴 하나 하인들 중 어디 딱한 사정이 없는 이들이 어디 있더냐? 내 사정을 봐주면 그들 모두의 사정을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승민은 안색이 검게 변하며 두 눈을 감았다. 역시 그녀는 자신을 안 좋게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 선혜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허나 내 효성이 갸륵하니 못 본 채 할 수도 없구나. 승민은 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럼 내 마음이 넓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승민은 기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선혜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행랑아범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 터이니 품삯을 주게.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무심하게 돌아섰다. 승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선혜는 등 뒤에 승민을 느끼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답답함이 해소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선행을 베푼 마음이 뿌듯해서일까? 왜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한결 가볍고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 하루는 꽤 기분이 좋을 듯 하구나. 그녀는 방긋 웃으며 사뿐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승민은 품삯을 미리 당겨받아 편찮으신 어머니의 약재를 사집으로 향했다. 물론 한 손에는 복희에게 약속한 풀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와, 진짜 풀빵이다. 복희는 기쁜 마음에 풀빵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급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승민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괜찮아. 오빠는 안 먹어? 나는 오면서 몇 개 주워 먹었어. 다 내 거니까 천천히 먹어. 복희는 기쁜 듯 두 눈을 반짝였다. 승민은 복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혜를 떠올렸다. 따뜻하신 분이야. 말은 차갑게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싫어해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반가의 규수였다. 일반 소인배와는 그릇의 크기부터가 달랐다. 승민은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리던 선혜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은혜는 언젠가는 꼭 보답하리라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그날 밤 선혜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았다. 기뻐하며 웃던 승민의 모습이 괜히 떠올랐다. 베개를 꼭 끌어안은 선혜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자꾸 그놈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문득 한 번씩 그가 떠올랐다. 별것도 아닌 일에 세상 다 가진 듯 밝게 웃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선혜는 별것 아닌 머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자 혀를 찼다. 하여간 어지간히도 거슬리는 놈이로구나.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그의 모습을 지웠다. 고작 머슴 하나에 이리 신경을 쓴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런 자신에게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왜 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지 이유를 찾았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답을 찾은 것 같았다. 그것은 불쾌감일 것이다. 하인 주제에 하인답지 않은 행동에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떠오른 것일 테다. 그리고 오늘은 그를 꾸짖고 구겨진 표정을 본 성취감에 떠오르는 것이고, 선혜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익숙함과 묘하게 거슬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다. 햇볕은 따갑고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다. 아씨, 오늘은 바깥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꽃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바깥바람? 계곡에 물이 참 좋대요. 이런 날 마루에만 앉아 있으면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선혜는 고개를 갸웃했다. 사실 기분 전환이 필요하기도 했다. 요 며칠 자꾸만 신경을 긁는 그 하인 때문에 속이 답답했으니까. 그래, 가보자. 선혜는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하녀들과 함께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 물은 맑았고 햇살이 반짝이며 물살 위에 춤췄다. 계곡 물살은 차가웠다. 발끝을 감싸고 스치는 물이 여름 끝자락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선혜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조심스레 발을 담갔다. 살갗을 파고드는 물의 감촉이 생각보다 깊었다. 문득 어릴 적 홍시나무 아래에서 맨발로 뛰놀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때처럼 물속에 발을 담근 채 누군가와 깔깔 웃으며 홍시를 나눠 먹던 그 느낌.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다. 아씨, 물이 참 시원하지요? 꽃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소박한 물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렇네. 선혜는 물병을 받아 입술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더위를 식혔다. 물가 저쪽에서는 규수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다. 홍시빛 곶감과 달달한 유밀과 서로의 부채를 자랑하며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물살을 타고 흘러왔다. 최도령, 이번에 활쏘기 장원급제했다지? 글씨도 어찌나 멋진지 우리 아버님도 그 칭찬을 하셨다니까. 그리 잘난 도령이 내 혼처가 되면 얼마나 좋으랴. 동무들은 온통 도령들 이야기로 수선을 떨었다. 하지만 선혜는 별 흥미가 없었다. 남정네 이야기가 입에 올려질수록 괜히 어깨가 무거웠다. 나는 어떤 사람과 혼인하게 될까?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이 될까? 다른 아이들은 설렘이라지만 선혜는 그저 두려웠다. 그때 저만치서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는 사내가 보였다. 낡은 저고리 맨발, 머리에 질끈 묶은 수건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일꾼이었다. 그런데 그 낯익은 얼굴이 선혜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또 저놈이로구나. 입속으로만 중얼였다. 그는 땀에 젖은 웃옷을 벗어 허리에 묶고 두 팔에 물동이를 받쳐들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위로 힘줄이 돋아났고 땀이 흐르며 근육의 결을 따라 번들거렸다. 저런 몸이었나?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하인이라면 흙 묻은 손과 거친 발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다부진 어깨와 허리가 있었던가. 동무들은 선혜의 시선을 따라가며 수군거렸다. 어머, 망측해라. 어디서 하인이 반나체로 나타난 거야? 그런데 몸은 좋네. 동무들의 수군대는 소리에 선혜는 괜히 의식하며 고개를 돌렸다. 한편 승민은 규수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그저 묵묵히 물을 떴다. 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다. 치마 한 폭값이 자기 하루 품삯 몇 달 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런 물은 장난일 뿐이겠지. 승민은 피식 웃었다. 자신이 길어가는 물과 저들이 발을 담그며 즐기는 물. 같은 물이어도 의미는 달랐다. 저 물은 곧 약탕으로 끓여 어머니의 기침을 달래줄 물이다. 동생의 죽을 끓일 물이고 하루하루 삶을 버티게 하는 물이다. 그런데 저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물의 무게 따위는 알 리가 없었다. 그들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은 애초에 달랐다.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규수들은 하나둘 치마폭에 물기를 닦으며 일어섰다. 해 지기 전에 돌아가자. 요즘 산짐승이 어찌나 성가신지 늦게 가면 큰일 날 거야. 하녀들이 앞장서고 규수들은 뒤따랐다. 숲길에 접어들자 풀숲 사이로 날벌레가 윙윙 날아다녔다. 선혜는 치마끈을 고쳐 매며 앞서가는 꽃분이를 불렀다. 너 아까 왜 그놈 얘기를 꺼냈느냐?
그냥요. 요즘 참 부지런히 일하더이다. 꽃분이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선혜는 꽃분이의 말에 콧방귀를 꼈다. 바보처럼 일만 하는 거야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보다 거슬리는 건 계속 시선의 언저리에서 그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잊을만 하면 계속 눈에 띄었기에 거슬리기 짝이 없었다. 그녀가 작게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는 그때였다. 풀숲 너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흉포한 짐승의 울음소리. 그와 함께 숲 어귀에 검은 들개 3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빨을 드러낸 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꺄! 하녀들은 치마를 움켜쥐고 도망쳤다. 규수들도 손에 든 바구니며 꾸러미를 내던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선혜는 뛰려 했지만 치마가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 순간 들개 1마리가 치마자락을 물었다. 아씨! 꽃분이가 소리쳤지만 그녀도 몸이 얼어붙은 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때였다. 집신 소리가 흘길을 갈랐다. 물동이를 팽개치고 달려온 승민이 들개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이놈들 썩 꺼져라! 거칠고 단호한 외침이 숲길에 울려 퍼졌다. 선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핏물이 튀어올랐다. 들개 무리가 승민의 팔을 물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승민은 몽둥이로 거세게 저항했지만 그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생채기와 크나큰 부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를 본 꽃분이는 화들짝 놀래며 소리쳤다. 오라버니! 꽃분이는 커다란 돌멩이를 주워 들개들 사이로 던졌다. 들개들이 그녀가 던진 돌멩이에 맞았으나 큰 타격은 없었다. 이어지는 격렬한 전투 속에 결국 들개 무리는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승민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숨을 골랐다. 아, 오라비, 괜찮아요? 꽃분이가 다급하게 달려갔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승민의 상처를 살폈다. 살결이 찢어지고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세상에, 어떻게... 승민의 상처를 보자 꽃분이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꽃분이는 곧바로 치마를 찢어지고 갈라진 승민의 상처에 둘러묶었다. 작은 고통을 흘리며 승민은 선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괜찮느냐? 소희는 괜찮습니다. 아마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요. 그럴 리가 없다. 저 정도의 상처가 며칠 쉰다고 그냥 나을 리가. 선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승민의 활약을 떠올렸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면서도 끝까지 들개를 상대하며 자신과 꽃분이를 보호했다. 대체 왜? 매번 구박만 하고 짜증만 냈는데 왜 저리 열심히 구했을까? 선혜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승민에게 물었다. 왜 그랬느냐? 내 너에게 구박밖에 하지 않았거늘. 선혜의 말에 승민은 슬쩍 웃어 보였다. 은혜를 갚았을 뿐이옵니다. 은혜. 무슨 은혜? 일전에 품삯을 미리 당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갚은 것 뿐이옵니다. 선혜는 어이가 없었다. 고작 그까짓게 은혜라고.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 별것 아닌 일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선혜는 괜한 불편한 마음을 뒤로한 채 승민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숲길에서의 소동이 끝난 뒤 규수들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선혜는 말없이 앞서 걸었다. 꽃분이는 선혜 뒤를 조심스레 따랐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꽃분이가 용기 내 물었다. 괜찮다. 선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숨소리도 거칠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선혜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쉬이 진정되지 않았다. 책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괜찮을까? 상처가 제법 깊어 보였다.
잘못해 상처가 덧나지는 않을까? 상처가 덧나면 일을 하지 못할 터다. 괜히 자신 때문에 그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다. 선혜는 책장을 덮고는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일이 넘기면 양반으로서의 체면이 안 서겠지. 고개를 끄덕인 선혜는 곧바로 일어서 어디론가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끝자락 승민의 집에서 흐르는 낮은 기침 소리가 희미한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달빛도 가린 흐린 밤. 바닥은 축축했고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눅눅한 바람이 불었다. 선혜는 하인과 함께 쌀가마니와 약재 꾸러미를 손수 들고 집을 나섰다. 이 밤에 양반과 규수가 하인의 집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다친 그가 언제 집안에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쌀가마니와 약재를 실은 수레가 승민의 집 앞에 그때였다. 오라버니 아파.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방안 풍경. 한쪽에 승민이 헐벗은 어깨를 드러낸 채 앉아있고 그 앞에 꽃분이가 약초를 빻아 조심스레 바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선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꽃분이가 서로 친한 사이였던가? 그래서 괜히 그에 대한 말을 꺼내고는 했던가? 왜일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꽃분이의 손끝은 너무나 정성스러웠고 그 눈빛은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선혜는 갑자기 손에 들린 약재 꾸러미가 우스워졌다. 괜한 짓을 했나. 돌아서려는 찰나 승민의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며 낮게 물었다. 누구시우? 선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냥 지나던 길에 들렸니라. 선혜의 모습을 본 승민과 꽃분이는 동시에 놀랐다. 꽃분이는 바짝 굳어졌다. 양반과 아씨가 머슴의 집까지 찾아올 일이 무얼한 말인가. 승민도 얼떨떨한 얼굴로 일어섰지만 선혜는 시큰둥한 척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 덕에 큰일을 피했다. 내 반가의 사람으로서 어찌 그냥 넘어간단 말이더냐. 말투는 여전히 까칠했다. 하지만 꾸러미에 담긴 것은 정성스런 약재와 쌀 2가마니 그리고 상처에 바를 진짜 고급 연고였다. 승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다.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씨. 됐다. 나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 그에 상응한 대가를 내렸을 뿐이다. 선혜는 손을 툭 내저으며 돌아섰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며 선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속이 시원한 것도 같고 묘하게 찝찝한 것도 같았다. 무엇보다 방 안에 앉아있던 꽃분이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참 별일이군. 그날 밤 꽃분이는 승민의 상처를 다 싸매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혜가 다녀간 그 자리엔 단순한 약재와 쌀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기운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선혜는 반가의 규수였고 승민은 이곳저곳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평민에 불과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쾌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흐린 달. 그 달빛 아래 꽃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왜 이렇게 싫지? 꽃분이는 본능적으로 선혜를 경계했다. 양반인 그녀가 승민에게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그것은 한 여자의 질투이기도 했고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낀 직감이기도 했다. 며칠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선혜는 꿈을 꿨다.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어떤 소년과 홍시를 나눠 먹으며 떠들었던 기억. 꿈속에서 소년은 밝게 웃으며 홍시 하나를 건넸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얼굴은 흐릿하기만 했다. 그 홍시를 받으며 천천히 잠에서 깬 선혜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또 그 꿈이로구나. 잊을만 하면 이따금 꾸는 꿈. 어릴 적 누군가와 함께 나눈 추억이었다. 이름 모를 어릴 적 추억 속의 사내 아이. 그날 하인들 몰래 나들이 간 것이 걸려 크게 혼나며 외출을 금지당했었다.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보고 싶었지만 집 밖을 나서지 못해 그러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으려나. 선혜는 미소를 지었다. 제법 똘똘한 아이였으니 필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 선혜는 창문을 열었다.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며 그녀의 눈을 밝혔다. 눈이 부신 햇살 아래 물동이를 지고 걸음을 옮기는 승민이 보였다. 쯧. 참으로 아둔한 자로군. 푹 쉬라고 쌀가마니를 2가마나 내주었거늘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일을 하고 있었다. 선혜는 작게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이미 보답은 했으니 이제 더는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눈을 돌려 마당 한켠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감나무가 바람결에 감잎을 휘날리고 있었다. 산들거리는 바람결 사이로 감 하나가 어느새 익었는지 뚝하니 떨어졌다. 벌써 감이 떨어질 때가 되었는가? 선혜는 옅은 미소와 함께 떨어진 감을 바라봤다. 그러는 그때 누군가의 손이 떨어진 감을 주워들었다. 떨어진 감을 주워든 승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홍시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홍시라는 말에 선혜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감나무를 보며 어릴 적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을 주워든 승민의 모습에 선혜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다. 괜히 그 때문에 어릴 적 그 달콤했던 추억을 더럽히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그때 무심히 무언가를 읊조리는 승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빈 물든 치마 끝에 어린 손끝 물들어도 눈부신 그 웃음이여 내 가슴에 박히도다. 순간 창문을 닫던 선혜의 손이 멈췄다. 그 시조는 너무나 익숙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감나무 아래서 장난삼아 지은 시조였다. 그때 옆에서 같이 웃으며 따라 은조리던 소년. 그때는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는데 지금 듣는 순간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졌다. 선혜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돌려 승민을 바라봤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그녀의 두 눈이 미친 듯 흔들리며 승민과 그의 손에 든 감을 바라봤다. 뇌리 깊숙이 묻어뒀던 기억이 뚜껑 열린 장독처럼 폭발하며 쏟아져 나왔다. 어린 시절 감나무 아래에서 손바닥 위에 홍시를 올려주던 작은 손. 그 손을 보며 까르르 웃던 자신. 감빛 물든 손가락을 보며 같이 시조를 짓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눈앞의 승민과 맞닿았다. 선혜는 제 가슴을 손으로 꾹 누르며 숨을 삼켰다. 이제야 알겠다. 왜 처음부터 그가 신경 쓰였는지,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때 그 아이였구나. 그래서 계속 거슬렸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저 아득한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그 소년이 지금은 자신의 집에서 물동이를 이고 흙탕물에 발을 담그며 살아가는 하인이라니. 선혜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 기억이 반갑기라도 해야 하는지, 그를 그리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지. 서글픈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따먹던 홍시는 그렇게 달았는데 지금 현실의 홍시는 설익은 감처럼 너무나 떨고 썼다. 선혜는 씁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의 소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까? 추억은 그저 달디단 추억으로 남고 싶었거늘. 차라리 영영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선혜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산뜻하게 눈을 뜬 것과 달리 그날 하루 종일 선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낱 어린 시절의 추억에 불과할진데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이전엔 그저 거슬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군지 알고부터는 이상하게 더욱 시선이 가고 생각이 났다. 밤이 깊도록 선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은 이미 촛불이 꺼져 어둠이 가득했지만 창밖 달빛은 희끄무레한 윤곽을 그렸다. 이불 속에 웅크린 몸은 편치 않았고 눈은 자꾸만 감나무 쪽으로 향했다.
선혜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깟 예질이 뭐라고 벌써 10여 년도 더 된 일인데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렸던 시조 한 구절이 귓가에 쟁쟁했다. 감빈 물든 치마 끝에 어린 손끝 물들어도 눈부신 그 웃음이여 내 가슴에 박히도다. 손끝에 감물이 들었던 기억. 손바닥 위로 떨어지던 붉은 홍시의 감촉. 함께 깔깔 웃던 그 목소리. 그 시절 모든 게 빛나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소녀는 물동이를 지고 진흙탕에서 허리를 굽히는 머슴이 되어 있었다. 그 간극이 선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선혜는 괜히 심사가 뒤틀렸다. 선혜 자신도 이유를 몰랐지만 승민의 모습만 보이면 신경이 곤두섰다. 그놈이 자꾸 보이는 것도 뭔가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도 그 모든 게 거슬렸다. 거기 보아라. 아침부터 마당을 청소하던 승민이 부름에 고개를 들었다. 내가 물동이 나를 때 물을 너무 흘리는 거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씨.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맹랑하긴 어찌 그리 매번 조심만 한다 하면서 매번 사고를 치느냐? 별말도 아닌데 말끝이 가시처럼 날아갔다. 선혜 스스로도 알았다. 딱히 꾸짖을 일도 아닌데 괜히 시비를 거는 중이었다. 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혜는 이대로 끝내기가 싫었다. 어릴 적 그 홍시 소년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토록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자꾸만 이상하게 가슴을 긁었다. 그리고 말이다. 선혜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 내가 주워갔더라? 승민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그건 감이 상할까 하여 주워두었사옵니다. 그럼 내가 먹었겠구나? 아닙니다. 아직 안 먹었사옵니다. 왜 안 먹었느냐? 승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선혜는 괜히 작게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오후 선혜는 뜬금없이 승민을 불렀다. 너 여기 앉아보거라. 승민은 영문도 모르고 대청마루 끝에 엉거주춤 앉았다. 네, 옷 말이다. 예? 제 옷이 왜? 저고리가 너덜너덜해 보기 흉하다. 내가 손수 꿰매줄 테니 벗어라. 아씨께서 어찌 괜찮사옵니다. 승민은 당황했다. 선혜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놓으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실을 꿰었다. 그 옷을 입고 감히 우리 집 대청에 오르는 것도 기분 나쁜데 눈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 핑계 같았다. 선혜 자신도 알았다. 괜히 그의 옷을 만지고 싶었고 그 옷에 스며든 감촉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승민은 더 말도 못하고 저고리를 벗어내밀었다. 선혜는 무심한 척 저고리를 받아들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옷감에 거친 감촉에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 손때 묻은 저고리가 그때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겠지. 땀과 흙에 절은 천을 손끝으로 느끼며 선혜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한 땀 한 땀 꿰매는 동안 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민도 숨죽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느질 소리만 대청 위를 채웠다. 바늘 끝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선혜의 가슴도 함께 저려왔다. 이게 무슨 짓인지 나도 모르겠다. 선혜는 그렇게 꿰맨 저고리를 다시 승민에게 건넸다. 다음부턴 너저분하게 다니지 말거라. 괜히 신경 쓰이니 말이다. 감사합니다. 아씨. 승민은 고개 숙이며 저고리를 받아들었고 선혜는 그런 승민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밤이면 밤마다 감정은 더 깊어졌다. 아침엔 괜히 시비를 걸고 낮엔 괜한 핑계를 대서 불러세우고 밤이면 다시 어린 시절의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홍시 하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을 흔들 줄이야. 그것이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저 처음부터 정해진 인연인지 선혜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를 자꾸만 보고 싶다는 마음만은 숨길 수 없었다. 달이 높이 떠올랐다. 선혜는 자꾸만 눌러왔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밤이 깊어 마당으로 나섰다. 발끝에 닿는 흙바닥이 서늘했다. 가을비가 살짝 지나간 뒤라 공기는 축축했고 감잎이 몇 장 떨어져 발등 위에 얹혔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면 하인들도 쉬어야 할 터인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가엔 승민이 서 있었다. 낡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줄이 드러난 팔로 물동이를 끌어올리는 모습. 선혜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우물가에 섰다. 승민은 그녀가 가까이 올 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혜는 괜히 기침을 한 번 했다. 밤중에 무얼 하느냐? 그제야 놀란 듯 고개를 든 승민. 달빛이 그의 이마 위 땀방울을 반짝이며 비췄다. 그 땀 한 방울, 두 방울이 선혜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승민은 허둥지둥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췄다. 죄송합니다. 아씨. 물이 필요하여 조금 늦었습니다. 이 밤에 물은 왜? 내일 새벽부터 장독 씻을 물이 필요하옵니다. 그깟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물가를 서성이느냐? 딱히 꾸짖는 것도 아니었지만 목소리 끝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도 승민은 태연했다. 그저 손이 늦었습니다. 또다시 담담한 말투. 선혜는 그 태연함이 더 거슬렸다. 손이 늦긴 너는 원래부터 느리지 않았느냐? 어릴 때도 말이다. 순간 승민의 손이 멈췄다. 영문 모를 표정을 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선혜는 입술을 한 번 깨물고 말을 이어갔다. 홍씨 따주던 그 아이였더냐? 승민은 눈을 크게 떴다. 홍씨를 따주던 아이라니? 순간 승민의 머릿속에 어릴 적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지금껏 잊지 못했던 강렬한 기억. 설마 그 여자아이가 그녀였단 말인가?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혜의 얼굴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승민을 보며 선혜는 일부러 콧방귀를 뀌었다. 어찌 말이 없느냐? 내가 틀렸단 말이냐?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다. 선혜는 속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맞구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듣고 나니 더 숨이 막혔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감히 신분도 이름도 모르던 아이와 나눴던 그 순수한 시간.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선혜는 애써 웃었다. 그땐 감 참 잘도 땄더니 지금은 손끝이 거칠어 감 하나 제대로 못 닦더구나.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혜는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괜히 자신을 가다듬으려는 허세 같기도 했다. 그때 발끝에 감이 하나 굴러왔다. 어쩌면 아까 승민이 물을 깃다 놓쳤던 감일지도 모른다. 선혜는 그 감을 집으려 몸을 숙였다. 그런데 동시에 승민도 그 감을 주우려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홍시 위에서 살짝 겹쳤다. 선혜는 숨을 멈췄다. 손끝에 닿는 거친 촉감, 물에 젖은 손마디, 그리고 어릴 적 느꼈던 그 익숙한 온기. 승민도 얼어붙었다. 감히 아씨의 손을 만졌다는 죄책감과 어린 시절 잡았던 그 손과 똑같은 감촉이란 사실에 눈을 질끈 감았다. 감히 선혜는 그렇게 꾸짖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을 들키기 싫어 감을 먼저 집어들고는 뒤로 물러섰다. 그만 들어가 보아라. 늦은 밤이니. 승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선혜는 감을 쥔 손을 꼭 움켜쥐며 돌아섰다. 그 손끝에 남은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도록 가시질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선혜는 쥐고 온 홍시를 등불 아래에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손바닥 위에 놓였던 그 홍시와 꼭 닮은 모양새. 달빛 아래 붉게 빛나는 감빛 속에서 선혜는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의 첫 웃음과 첫 설렘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지금도 여전히 홍시 따던 그 손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늘한 아침 공기가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마당 한가운데서 장작을 패던 승민은 밤새 제대로 쉬지도 못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묵묵히 손에 든 도끼를 올렸다 내렸다. 무심한 척 일만 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느껴졌다. 대청마루 끝 창살 너머에서 가만히 자신을 내려다보는 선혜의 시선. 승민은 눈길을 돌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 끝에 자꾸 그 그림자가 걸렸다. 선혜는 아침부터 차분한 척 앉아 있었지만 손끝으로 문살을 괜히 극적이며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못했다. 저 손, 어젯밤 우물가에서 홍시 위로 겹쳤던 그 손이 자꾸만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뼈마디 굵은 손, 물에 젖은 손,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감 따주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손. 뭐야? 왜 계속 생각나는 거야? 선혜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렇게 대청 끝으로 걸어 나가더니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승민을 불러 세웠다. 거기, 승민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 물동이 저리 나르는 게 보기 흉하구나. 예, 양반집 마당에서 일하는 자가 물 흘리며 발질하는 꼴이 참 꼴불견이다. 송구하옵니다. 다음부턴 다음부턴 그 입버릇도 보기 싫구나. 선혜는 아무 이유 없이 쏘아붙였다. 승민은 그저 고개 숙이며 예, 아씨하고 물러설 뿐이었다. 선혜는 미칠 지경이었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보고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쏘아붙이면 조금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가 고개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뒷모습이 더 가슴을 짓눌렀다.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머리는 부정하는데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못가. 선혜는 책을 펼쳐놓고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 바람결에 감잎이 한 장, 두 장 물 위로 떨어졌다. 물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어제 밤 승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때 조심스레 누군가가 다가왔다. 꽃분이었다. 꽃분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씨, 혹시 요즘 왜 그러느냐? 아씨께서 승민 오라버니를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서요. 선혜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무심한 척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야 하인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상해요. 아씨께서 그리까지 신경 쓰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런 게 아니라 꽃분이의 목소리엔 이미 불안과 질투가 묻어 있었다. 평소라면 아씨가 하인 하나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요즘 유독 승민을 부르고 뭐든 트집 잡고 그러다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꽃분이는 오래전부터 승민을 짝사랑해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머슴일 뿐이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양반과 아씨와 자꾸 얽히는 게 불안했다. 선혜는 꽃분이의 말끝에 묘하게 신경이 곤두섰다. 내가 뭔데 그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도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신경 꺼라. 나는 그냥 이 집안 아씨로서 그 아인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보는 것뿐이다. 정말이죠? 그럼 선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꽃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혜 스스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해질녘 마당 선혜는 또다시 대청 끝에 앉아 승민을 바라봤다. 승민은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척 묵묵히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뭐지? 선혜는 제 손끝을 스스로 꼬집었다. 그때 감빛 홍시를 받쳐들던 손과 지금 물동이를 나르는 손이 겹쳐 보였다. 모른 척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얼굴. 그렇게 선혜는 그날도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려 더 심술을 부렸고 그때마다 승민은 더 깊이 고개 숙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꽃분이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엉켜버린 실타래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풀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만 더 죄어가는 밤이 깊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끝에 어떤 비극이 있을지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아씨의 금지된 삼각관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